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을 챙기는 어미의 새벽은 해보다 먼저 뜹니다. 동력이 채 밝아오기도 전인 시각, 저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마솥에선 구수한 들깨죽이 끓고 제 손은 서울 갈 보따리를 꾸리느라 분주했지요. 며칠 전부터 마당에 널어 바싹 말린 무청 시래기는 삶의 지혜처럼 구수한 향을 풍겼습니다. 작년 가을 제 손으로 직접 거둔 들깨는 한 알한 알 정성껏 씻어 말리고 덮어냈지요. 그걸 방앗간에 가져가 짜낸 들기름은 그 고소한 냄새만으로도 사람 혼을 쏙 빼놓을 정도랍니다. 아들 현수가 이 기름에 계란 프라이 하나만 해줘도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우곤 했어요. 보따리 맨 아래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표고버섯을 깔고 그 위에는 손수 빻은 고춧가루와 들깨가루를 꼼꼼히 쌌습니다. 행여나 터질세라 헝겊으로 몇 번이나 동염했지요. 마지막으로 어젯밤 텃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상추와 아삭한 오이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넣었습니다. 이고 지고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걸 받아먹고 기운낼 아들 녀석 부부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세상 모든 어미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타지에서 행여나 굶고 다닐까,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꿀인 보따리 2개를 들고 이른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는 이장님을 굳이 마다하고 나선 길이었지요. 동이 터오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벌써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 녀석이 어렸을 적 좋아하던 반찬은 무엇이었는지, 며느에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머릿속으로 저녁 밥상을 수십 번도 더 차려보았지요. 5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었지만 자식 보러 가는 어미에게 그 정도는 찰나일 뿐입니다.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혹여나 내릴 곳을 지나칠세라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서울 땅에 발을 디뎠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뿜어내는 후텁지근한 공기와 귀가 멍멍할 정도의 소음은 여전히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익숙하게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계단을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곧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을 냈지요. 드디어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소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엔 먼 길 온 시어머니를 향한 반가움이나 애틋함 같은 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저 매주 반복되는 귀찮은 행사를 치르는 듯한 의무감만이 느껴졌지요. 그래, 아가. 우리 현수는 아직 안 왔니? 네, 아직 퇴근 전이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제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현관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며느리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네모 반듯한 가구들, 어디를 봐도 먼지 한 톨 없는 바닥.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차갑고 낯설게만 보였어요. 어머니, 근데 그걸 다 어쩌려고 또 가져오셨어요? 저희 집 냉장고 작은 거 아시잖아요. 역시나 며느리의 첫마디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이거 다 너희들 먹이려고 가져온 귀한 것들이야. 시래기는 국 끓여 먹고 들기름은 나물 무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먹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반찬 가게에서 다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데.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은 유기농만 먹어요. 며느리는 제 정성을 유기농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며 단박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평생 땅 파서 자식들 먹여 살린 그 모든 세월이 유기농이라는 세 글자 앞에 하찮아지는 순간이었지요.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싸우자고 온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직접 키우고 만든 거라 맛이 달라. 정리만 좀 해놓을게. 제가 부엌에서 보따리 속 물건들을 꺼내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움직임을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지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와 마시다 남은 생수병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걸 보고도 유기농을 따지는 며느리의 말이 기가 찼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아들 현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엄마 오셨어요? 그 녀석은 저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그 반가움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 옆에 서서 우리 엄마 힘들게 뭘 이런 걸 다 싸왔어라며 제 어깨를 주무르다가도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지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자기는 좋겠다. 어머님이 맨날 이렇게 바리바리 싸다 주셔서 난 이 많은 짐 정리하느라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제 아들 녀석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엄마 정성이잖아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아내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줏대 없는 남편일 뿐이었지요. 곧이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는 배달 앱으로 시켰다는 밀푀유나베와 파스타를 식탁 위에 늘어놓았어요. 제 눈에는 그저 정체 모를 흉내만 낸 음식으로 보였지만 아들 녀석은 오, 소영아 이거 맛있다. 당신 요리 솜씨가 나날이 느는 것 같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지요. 요리는 감각이에요, 어머니. 손맛 같은 구시대적인 말 말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접시 하나를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누가 봐도 먹다 남은 듯한 살점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기름은 허옇게 굳어버린 차가운 생선구이 한 토막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들을 앞에 두고 5시간 길을 달려온 시어미 앞에 내놓은 것이 고작 이 차갑고 비린 생선 토막이란 말인가? 제가 아무 말 없이 접시만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제 먹던 건데 남기면 음식 쓰레기만 나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러움,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졸도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생선살을 한 점 떼어 입으로 가져갔지요. 질기고 비린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저는 묵묵히 씹어 삼켰습니다. 한 점, 또 한 점. 저는 그 모욕 덩어리 같은 생선을 뼈만 남기고 전부 다 발라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폈고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그날 밤 저는 손님방에 누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지요. 그래, 좋다.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겠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성과 손맛이라는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겠다.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돌려주마. 칼에는 칼로, 모욕에는 모욕으로. 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치졸하고 천박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이 담긴 요리로 네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 차가운 생선 한 토막이 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욕의 밥상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님방에 곱게 깔린 비단 이불의 감촉이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져 하룻밤 새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비릿한 뒷맛이 지독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며느리가 차려낸 화려한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 남겨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할 운명이었고 제가 먹었던 생선 접시만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우리 고부 사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는커녕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어머니, 오늘 내려가실 거죠? 차표는 예매하셨고요. 며느리는 대놓고 제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아침밥만 먹고 일어서야지. 제 말에 며느리는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아침부터 무슨 밥이에요? 그냥 토스트나 드세요. 그러더니 식빵 몇 조각을 토스터기에 쑤셔 넣고 커피포트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탄내가 진동하며 까맣게 그을린 식빵이 튀어올랐고 며느리는 아무렇게나 탄 부분을 칼로 긁어낸 뒤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는 또 어찌나 맛이 없던지 맹물에 커피 향만 살짝 스치고 지나간 듯한 밍밍한 맛이었어요. 저는 그 맛없는 토스트를 꾸역꾸역 씹어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요리는 감각이라고? 음식에 대한 최소한의 정성도 없는 주제에 감각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아들 녀석은 출근 준비에 바빠 아침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게 다가와 용돈이라며 엠벌로프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젯밤에 소영이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 네가 이해 좀 해줘. 녀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미안함의 대상은 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든 아내인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지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 용돈까지 챙겨줘야 직성이 풀려.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 거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의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 최소영. 그 아이의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버릇이 없는 것을 넘어 자신이 믿는 가치 외의 모든 것을 틀렸다고 여기는 얄팍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사진 찍기 좋은 음식만이 진짜 요리라고 믿는 아이. 땀과 시간과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 그렇다면 알려줘야지요. 진짜 맛이 무엇인지,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그 아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식으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 아니라 마음살이었지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죽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요란한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에 화려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마추어 요리사를 찾습니다. K셰프 챌린지 시즌 3. 젊고 세련된 요리사들이 나와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고 심사위원들은 날카로운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화려하고 자극적이었지요. 저는 홀린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 며느리가 동경하는 세상이구나. 저곳에서는 내가 평생을 바쳐 끓여낸 공국보다 단 10분 만에 만들어내는 스테이크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였지요. 녀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TV 봐. 소영이가 저기 나간대. K셰프 챌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단하지 않아? 우리 소영이가 저기서 우승할지도 몰라. 엄마도 꼭 소영이 응원해줘야 해. 아들은 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녀석에게 어젯밤의 모욕은 이미 잊힌 과거일 뿐이었지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내가 소영이 SNS 주소 보내줄게. 여기 들어가면 멋진 사진 많으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래. 잠시 후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주소를 누르자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어요. 온갖 화려한 음식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서 명품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네요. K셰프 챌린지 본선 진출 확정. 요리는 정성이 아니라 감각이죠. 구시대적인 손맛은 이제 안녕. 해시태그 K셰프 도전, 해시태그 요리는 감각, 해시태그 손맛은 옛말, 해시태그 최소영이 접수한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구시대적인 손맛. 그래, 그 구시대적인 손맛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그 얄팍한 재주를 어떻게 이기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건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다. 이건 내가 살아온 세월 전체와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의 맛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저는 젊었을 적 이 동네에서 잔치 음식으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부엌의 총책임자가 되었지요.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혼자서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 녀석을 키울 때도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며 저는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제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던 셈이지요. 제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금자야, 간장은 살아있는 것이란다. 네가 정성을 쏟는 만큼 세월이 흐르는 만큼 더 깊고 귀한 맛을 내는 법이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저에게 며느리의 감각 타령은 제 인생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장님 댁으로 향했지요. 마침 이장님 댁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주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학생 앞에 앉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K셰프 챌린지인가 뭔가 하는 거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라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장님 손주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신상 정보를 적고 자기소개를 쓰고 요리 철학까지 적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장님 손주가 묻는 말에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요리 철학을 묻는 칸 앞에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렇게 적어주렴. 음식은 기억이고 정성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양념입니다. 라고. 제 말을 받아 적던 학생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자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장님 손주를 데리고 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시작했지요. 그것은 바로 흰쌀밥과 맑은 무국이었습니다. 화려한 요리를 기대했을 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는 법, 물의 양을 맞추는 법, 불 조절을 하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밥을 안쳤습니다. 무는 결대로 얇게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집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슴슴하게 국을 끓였지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는 매일 먹는 밥과 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요리사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 출사표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며느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식으로 저는 칼 대신 프라이팬을 들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방송국으로부터 K셰프 챌린지 1차 예선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덤덤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합격 소식을 듣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왔어요. 70평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낯선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예선전이 열리는 날까지 매일같이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재료를 다듬으며 저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복잡한 요리를 연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평생 해왔던 것처럼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기본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었지요. 드디어 예선전 당일 저는 곱게 빗은 머리에 평소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차려입고 서울에 있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어요. 수십 개의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천장과 벽에는 거미줄처럼 많은 카메라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지요. 저처럼 허리 굽은 촌부는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제게 배정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최신식 인덕션과 번쩍이는 조리도구들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 최소영이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니가 오세요? 며느리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나도 요리사 자격으로 왔다. 너만 요리하라는 법 있니? 지금 저 망신 주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그렇죠? 망신은 스스로 주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게 아니란다. 나는 내 음식을 하러 왔을 뿐이야. 네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남이 뭘 하든 신경 쓸 것 없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마침 촬영이 시작된다는 감독의 외침이 들렸고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의 기묘한 대결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예선의 주제는 나의 소울 푸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음식을 만들라는 것이었지요. 제한 시간은 1시간. 시작 소리와 함께 모든 참가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서양식 재료들을 꺼내놓고 현란한 칼질을 선보였어요. 푸아그라, 트러플, 아스파라거스 같은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었지요. 잠시 후 며느리는 푸아그라를 곁들인 된장 리소토라는 요리를 완성해 심사위원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담긴 모습은 그럴싸해 보였어요. 젊은 푸드 블로거 출신의 심사위원은 된장의 구수함과 푸아그라의 녹진함이 만나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열었네요. 정말 대담하고 창의적인 시도입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이 보였지요. 하지만 한식 대가인 박철곤 심사위원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리소토를 한 숟갈 맛보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소영 씨,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뿌리가 없는 요리예요. 된장은 그저 짠맛을 내는 소스로 전락해버렸고 푸아그라의 기름진 맛이 모든 맛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재료를 쓴다고 해서 좋은 요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며느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조리대 위에는 흔하디흔한 쑥과 냉이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져온 된장과 들기름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할머니는 저걸로 뭘 하려는 거지? 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쑥을 살짝 데쳐내 쌀가루와 버무려 시루에 안쳐 쑥버무리를 만들었고 남은 냉이로는 구수한 냉이 토장국을 끓여냈습니다. 그 어떤 장식도 기교도 없는 투박한 시골 밥상이었지요. 제가 완성한 음식을 들고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 관객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화려한 요리와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 온 맛이었으니까요. 젊은 심사위원은 제 음식을 보고 이게 전부인가요? 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때 박철곤 심사위원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냉이 토장국을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맛을 음미하던 그는 이내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 향기는
그는 연이어 쑥버무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어르신, 이 된장은 직접 담그신 겁니까? 네, 심사위원장님. 해마다 담그는 겁니다. 이 들기름은요? 봄에 씨앗 뿌려 가을에 거둔 들깨로 직접 짠 기름입니다요. 제 대답을 들은 박철곤 심사위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향해 말했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봄 그 자체입니다. 이 냉이의 쌉싸름한 향과 된장의 깊은 구수함, 그리고 쑥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마치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입안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기교는 서툴지 몰라도 재료에 대한 존중과 음식에 담긴 진심만큼은 오늘 나온 그 어떤 요리보다도 훌륭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합격입니다. 그의 외침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만 숙였지요. 제 뒤에서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시골 촌부의 조용한 반란은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1차 예선이 끝나고 저는 방송국이 떠나가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간장 할머니, 자연의 요리사 같은 온갖 별명들이 생겨났고 인터넷에는 제 요리에 대한 칭찬과 며느리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들 녀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엄마 제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소영이가 인터넷 댓글 보고 충격받아서 알아누웠어요 라며 울상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네 아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우면 애초에 남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내게 그만두라 마라 하지 마라. 2차 예선전이 열리는 날 저는 전보다 한결 담담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제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2차 예선의 주제는 바로 환상의 궁합. 2명의 참가자가 한 팀이 되어 요리를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시청률에 혈안이 된 제작진은 아니나 다를까 저와 며느리를 한 팀으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MC가 저와 며느리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스튜디오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랑 팀을 하라는 거예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섰지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불편한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 제작진은 팀별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카메라를 마주하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작가가 며느리에게 팀워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며느리는 저를 곁눈질하며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 이끌어 봐야죠. 연세도 있으시니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 오만한 태도에 기가 찼지만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찌개는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제맛을 내는 법이지요. 저도 우리 며느리 아가랑 맛있는 찌개 한번 끓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의 미션은 바다와 육지의 만남, 즉 해산물과 육류를 모두 사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리대에 서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가 시키는 재료 손질이나 하세요. 괜히 나섰다가 일 그르치지 마시고요. 그러더니
혼자서 양고기와 관자, 새우 같은 고급 재료들을 잔뜩 꺼내놓고 요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려 욕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양고기는 수비드 머신이라는 기계에 넣어 익히고, 관자는 토치로 겉만 살짝 그을리고, 새우는 소스를 만들어 곁들이겠다는 제가 듣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산만한 계획이었지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며느리의 불안한 움직임이 모두 보였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허둥대기 시작한 겁니다. 소스를 만들다 냄비를 태워 먹기 일쑤였고, 채소를 썰다 손을 베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고 한마디 거들라치면 어머니는 요리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세요. 라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지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제한 시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수비드 기계에서 꺼낸 양고기는 너무 익어 퍽퍽해졌고, 토치로 그을린 관자는 타이밍을 놓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스 맛을 보던 며느리는 소금을 쏟아 넣어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아, 어떡해. 망했어. 다 망했어. 며느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라. 그리고는 조리대의 지휘권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먼저 너무 익어버린 양고기를 아주 얇게 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아 향을 낸 뒤 간장과 꿀, 배즙을 넣어 즉석에서 양념장을 만들어 얇게 썬 양고기를 넣고 재빨리 볶아냈지요. 너비아니를 응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관자는 과감히 버리고, 남은 관자와 새우는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전을 부쳤습니다. 소금에 절어 짜게 된 소스는 감자와 물을 급하게 갈아 넣어 짠맛을 중화시키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지요. 제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부엌에서 살아온 제게 이 정도 위기는 위기도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넋을 잃은 채 제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경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요. 제한 시간이 끝나기 직전 우리는 간신히 접시를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너비아니와 해물전, 그리고 구수한 들깨 소스가 어우러진 정갈하고 푸짐한 한식 한 상이 차려졌지요. 심사위원들은 우리 요리를 맛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철곤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지요. 참으로 기묘한 요리입니다. 최소영 씨의 야심과 서금자 어르신의 지혜가 한 접시 안에서 싸우고 화해하는 듯한 맛이군요. 과정은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맛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 너비아니는 실패한 재료를 살려낸 어르신의 임기응변이 아니었다면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며느리는 합격 소식을 듣고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저를 스쳐 지나 대기실로 사라져버렸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봤어? 두 사람 같이 요리하는 거 정말 멋있었어. 환상의 팀워크던데? 역시 우리 엄마랑 우리 아내야. 그 녀석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쩌면 이 싸움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우리 사이를 맴돌고 있는 저 아들 녀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2차 예선이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는 길, 며느리와 저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머무는 내내 그 아이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철저히 무시했지요. 간간히 느껴지는 그 아이의 칼날 같은 시선이 제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작진은 어떻게든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카메라에 담아보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며느리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녀석이 급하게 보냈다는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라디오 볼륨을 줄일 정도로 그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지요. 저는 그저 이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빨리 흙냄새 나는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해 흙먼지 묻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 방송국의 인공적인 불빛에 시달렸던 혼이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지요. 저는 그 길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뒤뜰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제게는 자식들만큼이나 소중한 공간. 그곳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하나하나를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작년에 담근 고추장은 잘 익어가고 있는지, 재작년에 담근 된장은 더 깊은 맛을 내고 있는지. 항아리들은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장독대 가장 안쪽, 제 키만 한 커다란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시집 오던 해 낯선 시집살이에 하루하루 눈물 짓던 제게 시어머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며 함께 담갔던 30년 묵은 시간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지요. 아가, 이 간장은 그냥 간장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역사다. 네가 이 장맛을 잘 지켜내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집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이 간장 항아리는 제게는 시어머님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현수를 키우며 막막했던 시절에도 저는 이 항아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어느 겨울, 장이 얼어 터질까봐 밤새 짚을 태워 항아리를 감싸 안고 울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깊고 달큼하고 향긋한 향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돈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시간과 정성만이 빚어낼 수 있는 진짜 맛. 이 맛을 그 오만한 며느리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며칠간 저는 밭일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아낙들이 저희 집 마루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 이야기는 이미 온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제 일처럼 기뻐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옆집 순떡 엄마가 물었습니다. 형님, 근데 그 며느리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군대요? 방송으로만 봐도 아주 그냥.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자식 가르침이 부족한 탓이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야. 저는 며느리를 흉보는 대신 제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무친 나물을 대접했습니다.
제 음식을 맛보고 행복해하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니 방송국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느꼈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지켜온 맛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였지요. 엄마, 큰일 났어. 다음 경연 주제가 시간이래. 소영이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자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밖에 모른다고,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며칠째 울기만 해. 저는 아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든 제가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스스로 깨우치기 전에는 그 어떤 답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법이다. 그 아이가 정말 이기고 싶다면 답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할 게야.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주문한 식재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숙성 발사믹, 블랙 트러플, 콤부차. 저는 그 목록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것. 여전히 겉모습만 좇고 있구나. 시간의 무게를,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드디어 8강전이 열리는 날, 저는 다른 때보다 더 큰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챙겨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모두가 마지막 결전이라도 되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지요. 그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깐깐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음식평론가 마상필 씨가 특별심사위원으로 온다는 소식에 스튜디오에는 유독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요리사들 사이에서 백정의 칼이라 불릴 정도로 맛없는 음식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평을 쏟아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상필 평론가가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요리에서 진정성을 볼 겁니다. 얄팍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로 제 혀를 속이려 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의 철학을 접시에 담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은 요리는 제게는 그저 음식물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참가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 시간을 담은 요리. 며느리는 예상대로 자신이 준비해온 트러플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관자 카르파초와 콤부차 거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저울로 소스의 양을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타이머를 여러 개 맞춰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요리사라기보다는 과학자에 가까워 보였지요. 중간 인터뷰에서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과학입니다. 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발사믹 식초의 산미와 콤부차가 발효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풍미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한 접시에 담아낼 겁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상필 평론가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는 며느리의 요리를 맛보기도 전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소영 씨, 이 역겨운 인공 트러플 향은 대체 뭡니까? 마치 값싼 향수를 온몸에 뿌린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불쾌하군요. 그는 겨우 포크로 관자 한 점을 찍어 맛보더니 이내 냅킨에 뱉어버렸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닙니다. 모독입니다. 시간이라는 신성한 주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관자의 섬세한 단맛은 이따위 소스에 완전히 짓밟혀버렸고 이 의미 없는 거품은 왜 올린 겁니까?
최소영 씨의 요리에는 철학도 진정성도 없습니다. 오직 비싼 재료를 썼다는 과시욕과 얄팍한 허영심만이 가득하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의 독설은 칼날이 되어 며느리의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가 가져온 시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향기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자 마상필 평론가의 굳었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간장 하나만을 이용해 장조림과 약밥을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홍두깨살을 결대로 찢어 간장에 졸여내고 찹쌀에 밤과 대추, 잣을 듬뿍 넣고 간장으로 맛을 낸 약밥을 찜기에 안쳤지요. 제 조리대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저 냄비에서 장조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만이 전부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에 다른 참가자들조차 넋을 잃고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요리가 완성되어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마상필 평론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음식을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장조림 한 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경이로움. 그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맛을 음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럴 수가. 그는 연이어 약밥을 한 숟갈 맛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상필 평론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제 혀로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이 간장 안에는 단순히 짜고 단 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르신이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 이 집안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짠맛 뒤에 숨어 있는 은은한 단맛, 그 뒤를 감싸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에 혀끝에 남는 이 고귀한 향기까지. 이것은 맛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런 위대한 유산을 맛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요리사가 아니라 시간을 빚어내는 위대한 장인입니다. 제가 감히 당신의 요리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 세월의 설움과 저를 알아주는 이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제 뒤에서 며느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치관이 제 간장한 종지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그 아이는 어떤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8강전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제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을 나란히 띄워놓고 전통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더군요. 한쪽에서는 저를 숨어있던 진짜 장인이라며 칭송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며느리를 기본도 안 된 허영심 많은 요리사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지요. 시간장 할머니 30년의 맛으로 대한민국을 올리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기사들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를 향한 비난은 그 정도가 너무나 심했어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악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복수는 그 아이의 실력을 꺾는 것이었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걱정은 곧 현실이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 현수에게서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거의 이성을 잃은 듯한 녀석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다고. 소영이가 인터넷 보고 충격받아서 며칠째 방문 걸어 잠그고 밥 한 숟갈 안 먹고 있어.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 나도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수군거린단 말이야. 아내는 악녀고 엄마는 성녀라고. 제발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여기서 멈춰줘. 녀석의 울부짖음에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눈앞에 닥친 아내의 고통과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지금 당장 서울로 가마. 밖에서 너랑 나 단둘이서만 보자. 네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고. 더 이상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썩어빠진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그 비겁한 눈을 들여다보며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자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유독 더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초췌한 얼굴로 셔츠에 넥타이도 삐뚤게 맨 채 헐레벌떡 찻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녀석은 또다시 제게 원망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녀석이 할 말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녀석이 지쳐서 말을 멈추었을 때 제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네 아내가 지금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으냐? 그야 엄마 때문에 방송에서 망신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렇지. 아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질이 아니야. 네 아내가 정말 힘든 이유는 자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내가 흙으로 빚은 투박한 항아리 하나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돈과 기술, 화려함과 젊음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늙고 촌스러운 시어미의 손맛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이야. 그 상실감과 패배감이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게야. 너는 지금 그런 네 아내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내가 여기서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다. 내가 처음 너희 집에 갔던 날을 기억하느냐? 저는 그날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담아 남김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어미가 새벽 첫 차를 타려고 깜깜한 밤길을 걸었어. 양손에는 니들 먹이려고 싸온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너는 모를 게다. 버스에서 5시간을 웅크리고 앉아 행여나 내릴 곳을 지나칠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렇게 니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네 아내에게서 어떤 표정을 보았는지 아니? 반가움이 아니라 귀찮음과 짜증이었어. 내가 싸온 보따리들을 보며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며 냉장고 터지겠다고 타박을 주었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자부심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저녁상, 너는 기억하느냐? 너와 네 아내 앞에는 따뜻하고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 그리고 내 앞에는 먹다 남은 차갑고 비린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어. 남기면 음식 쓰레기만 나온다는
아주 친절한 설명과 함께 현수야, 나는 그때 지옥을 보았다. 내 아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 아들인 너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냔 말이다. 니 아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을 때 너는 왜 웃으며 그 파스타를 먹고 있었지? 왜 그때는 지금처럼 나서서 소영아,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드려라고 소리치지 못했냔 말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제 말을 듣는 동안 현수의 얼굴은 하얗게,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녀석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무서웠어. 소영이가 화내는 것도 무섭고 엄마가 속상해하는 것도 무섭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녀석의 울음 섞인 고백 속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처절한 자기 혐오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우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녀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현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네가 정말로 잘못한 것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야. 바로 네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너와 네 아내, 네 아들로 이루어진 네 가정 말이다. 너는 그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단 한 번도 주인이 된 적이 없었어. 아내의 등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어미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려고만 했지. 네가 바로 서지 못하니 네 아내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네 가정을 지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장 노릇 제대로 하거라. 누구의 편을 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네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이 되란 말이다. 찻집을 나서는 아들의 어깨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서울의 거리를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손으로 아들의 가슴을 헤집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는 법이지요. 제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고통스러운 성장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들과의 폭풍 같은 만남이 있고 난 뒤 저는 다시 시작될 경연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넷. 저와 며느리 그리고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요리 학도와 30년간 묵묵히 자신의 식당을 지켜온 중년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준결승전이 열리는 날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느리는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도끼 서린 기운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지만 대신 그 빈자리를 깊은 고뇌와 처절한 절박함이 채우고 있었지요. 대기실에서도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손만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젊은 요리 학도는 대기실에서 제게 다가와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장조림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이 담긴 눈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요리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란다. 제 말에 학생은 감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며느리는 멀찍이서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준결승전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전통의 재해석. 이 주제가 발표되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해석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면서도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던 분야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아마도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명예를 회복하리라 다짐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요리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는 잠시 구상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요리책이 가득 꽂힌 서가로 달려가 가장 두껍고 어려워 보이는 궁중요리 책을 꺼내들고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반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의 서랍을 열었지요. 제 인생에서 전통과 현대가 가장 아름답게 만났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어릴 적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끓여주었던 타락죽. 우유라는 서양의 재료와 쌀이라는 우리의 재료가 만나 아픈 아이의 속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그 기억. 그래, 바로 저거다. 재해석이란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리가 시작되기 직전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엄마, 응원할게. 그리고 소영이도. 그 짧은 문자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철부지 같던 제 아들이 드디어 조금은 어른이 된 모양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요리가 시작되자 며느리는 예상대로 궁중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신선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조리해서 화려한 신선로 틀 안에 담아내는 그야말로 기술과 정성의 집약체인 요리였지요. 며느리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그 아이는 지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요리가 주는 즐거움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지요. 마지막에는 기어이 액체 질소까지 동원해 국물 위에 하얀 눈을 내리게 하는, 제가 보기에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반면 제 조리대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작은 맷돌에 불린 쌀을 직접 갈았습니다. 서걱서걱 쌀이 갈리는 소리가 스튜디오에 정겹게 울려 퍼졌지요. 저는 곱게 간 쌀을 신선한 우유와 함께 뭉근한 불에 올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어주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죽이 눕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지요. 죽이 끓는 동안 저는 잣과 호두를 곱게 다져 고명을 만들고 시원하게 익은 동치미를 유기그릇에 담아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단조로워 보였는지 다른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카메라 감독조차 제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일 테니까요.
마침내 며느리의 신선로가 먼저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마상필 평론가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을 열었지요. 최소영 씨, 지난번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군요. 당신은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신선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합입니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하나가 되어 더 깊은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선로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재료가 내가 최고다라고 각자 소리를 지르고 있군요.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감동도 없습니다. 이 차가운 질소 눈은 또 뭡니까? 신선로의 생명은 따뜻한 온기인데 당신은 스스로 그 생명을 얼려버렸어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의 평가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울지도 못하고 그저 핏기 없는 얼굴로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지요. 이어서 제 타락죽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모습에 객석은 의아하다는 듯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죽을 한 숟갈 맛본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경이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그릇을 비워낼 뿐이었지요. 모든 그릇이 비워지고 난 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상필 평론가가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더하기를 외치며 자신의 요리를 과시할 때 서금자 선생님은 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쌀의 부드러움과 우유의 고소함,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군요. 이것은 단순한 재해석이 아닙니다. 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전통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그날 저는 프로그램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장일치 최고점을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운 좋게도 다른 참가자의 치명적인 실수 덕분에 역대 최저 점수로 간신히 결승행 막차를 탔지요.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한 분노와 치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는 어떤 다른 감정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인간의 근원적인 경외심 혹은 존경심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무대에서 외나무 다리의 원수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승전 전날 밤 저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 때문도 푹신한 침대가 불편해서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내야 하는 마지막 날을 앞두고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밭을 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현수를 업고 새벽별을 보며 논에 나가던 억척스러웠던 시절. 행여나 자식이 굶을세라 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아궁이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제 인생은 어쩌면 한 그릇의 밥을 지어내기 위한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문득 며느리 최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인정받고 싶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고 싶어서. 방법은 틀렸지만 그 몸부림 자체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젊은 날의 저와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내일 아침 사용할 제 도구들을 꺼내 하얀 천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주걱, 손때 묻은 작은 칼,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게 될 꾸덕하게 마른 생선 한 마리. 그것은 요리사의 도구가 아니라 마지막 결전을 앞둔 늙은 장수의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갈하게 몸을 씻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 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어요. 엄마 떨리지 않아?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떨릴 것이 뭐 있겠니? 평생 해오던 밥 차리러 가는 길인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이 오늘 새벽에 일찍 나갔어.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전쟁터에 홀로 나선 것일까요? 방송국 대기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게는 젊고 싹싹한 여자 막내 작가 한 명이 전담으로 붙어 세심하게 시중을 들어주었지요. 선생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그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소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싸 보이는 옷을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그 아이의 여린 영혼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대기실의 양쪽 끝에 앉아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지요.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그 아이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제 나름의 화해의 손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한번,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단단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선 저와 며느리에게 수만 개의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제 심장을 울렸지요. 특별심사위원으로 다시 초대된 마상필 평론가는 마이크를 잡고 결승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명의 요리사를 만납니다. 한 명은 최첨단의 기술과 화려함으로 무장한 현대 요리의 총아, 다른 한 명은 시간과 자연의 지혜를 담아내는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오늘 저희 심사위원들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위대한 한 그릇을 기다리겠습니다. MC는 결승전의 마지막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밥상. 그 주제가 발표되는 순간 저는 제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로봇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등급의 한우 안심을 완벽한 온도로 시어링하고 수십 겹으로 이루어진 감자 밀푀유를 오븐에 굽고 고추장을 해체해서 만든 붉은 소스를 접시 위에 예술작품처럼 그려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공허해 보였어요. 요리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자촌의 가난한 소녀가 세상의 멸시를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요리를 완성하고 심사위원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스테이크는 제가 처음으로 제 능력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날의 기억입니다. 저는 이 요리를 통해 과거의 저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방청석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조리대는 텅 비어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제가 가져온 작은 화로에 손수 태운 참숯을 넣고 불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스튜디오에는 은은한 숯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위에 낡은 석쇠를 올려놓고 온전히 제 손의 감각에만 의지해 불의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마침내 제가 보자기에 쌓은 꾸덕하게 마른 생선 한 마리를 석쇠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짭조름한 생선 냄새가 숯향과 어우러져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생선이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이크를 잡고 아주 조용히 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인생 최악의 밥상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자식을 보겠다고 5시간을 달려간 그날, 저를 위해 차려진 밥상에는 먹다 남은 차갑고 비린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지요.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없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시와 모멸, 그리고 한 인간의 정성에 대한 철저한 짓밟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득한 과거의 어느 날을 회상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그날의 기억을 이곳에서 다시 소환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최악의 밥상을 차려준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지독한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최고의 밥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밥상이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나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현란한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밥상은 바로 마음으로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비로소 한 그릇의 밥은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위대한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가장 완벽하게 구워진 생선을 접시에 담고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공기와 제가 직접 담근 잘 익은 김치 몇 조각을 곁들여 심사위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 저편에 서 있는 며느리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생선 한 토막에 그날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과 존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기꺼이 다시 품고 싶다는 용서를 담아 구웠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밥상은 그 어떤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때는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마저도 기꺼이 따뜻하게 먹이고 싶다는 제 마음을 깨닫게 된 바로 밥상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음식을 경건하게 맛보았고 며느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그리고 제가 차려낸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상필 평론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그릇의 요리가 아니라 한 편의 위대한 서사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최고의 밥상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겁니다. 결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MC가 제 이름을 최종 우승자로 외쳤을 때 하늘에서 수만 개의 꽃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아픈 상처가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따뜻한 한 끼의 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제 주변의 세상은 온통 하얀빛과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꽃가루는 마치 한겨울의 폭설 같았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터져나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은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지요. 눈앞에서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와 저는 잠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마치 홀로 멈춰버린 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그림자가 인파를 헤치고 제게로 달려와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들 현수였습니다. 녀석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가 서러움에 북받쳐 울듯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어.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녀석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지요. 우리가 이룬 이 소란스러운 승리 뒤에 우리가 치러야 했던 아픈 대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눈에 무대 반대편의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과 축하를 건네는 스태프들 사이를 한 사람이 유령처럼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소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진 채 어두운 무대 뒤편의 출구로 마치 연기처럼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지요. 그 작고 위태로운 뒷모습에서 저는 그 아이의 무너져 내린 세상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저는 오히려 패배자의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특별심사위원이었던 마상필 평론가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에게 음식 이상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눈에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차 안에는 우리 두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차창 밖으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상처의 흔적처럼 아프게 번져나갔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무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나 봐. 전화기도 꺼져 있고 문자도 안 봐. 혹시나 해서 집에 가봤는데 없어. 장모님 댁에도 전화해 봤는데 안 갔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녀석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보다 길 잃은 아이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도 현수는 차마 텅 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듯 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방금 끝난 결승전 소식을 전하며 저와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었지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과 핏기 없이 서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기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야. 스스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뿐이다. 진짜 가족이라면 그 정도 기다림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송국에서 마련한 공식 우승자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조명을 받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기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며느리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지요. 결국 며느리를 이기셨는데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 기자를 잠시 쳐다보다가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편견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음식을 서열과 과시의 도구로 생각하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내 며느리는 나의 적이 아니라 어쩌면 그 그릇된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며느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운 것도 한 식구고 고운 것도 한 식구지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다 세월이 약이고 밥정이 약이지요. 저는 언제라도 그 아이와 함께 밥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 며느리 아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에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저는 결코 며느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과분한 우승 상금을 저처럼 음식에 진심을 담고 싶지만 그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에 정성 가득 밥상이라는 이름의 작은 요리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닐 겁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장을 담그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흙의 소중함과 기다림의 가치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그 어떤 때보다도 진심 어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깊은 고요와 함께 찾아온 거대한 허탈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나니 제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이 요란한 승리의 끝에 남은 것이 결국
아들의 부서진 가정이라면 나의 이 싸움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런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뒤 현수가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녀석은 툇마루에 저와 나란히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날 밤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처절했습니다. 현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며느리는 결승전이 끝나고 이틀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현수가 어디 있었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소리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현수는 그런 아내의 방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현수를 식탁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냈다고 해요. 자신이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자신을 갑옷처럼 둘러야만 했는지,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늘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깊은 상처가 그 아이를 평생 동안 너는 부족해, 너는 증명해야 해라고 채찍질해왔던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본물 터진 듯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더 이상 무시당하는 내가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내가 되어서 당신에게도 세상에게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전부 틀렸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당신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그 처절한 고백 앞에서 현수는 처음으로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녀석은 우는 아내를 가만히 안아주며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소영아,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틀렸어. 하지만 그건 당신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당신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준 적이 없었어.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당신이 엄마에게 한 짓, 그리고 그 지독한 경쟁 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한 짓,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엄마 사이에서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잠시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갖자.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해.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 당신이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아무런 약속도 없이 현수는 그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아내가 떠난 자리를 매일 쓸고 닦으며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은 두 아이 모두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긴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이처럼 가장 아픈 상처를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싹트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슬픔과 걱정을 뒤로하고 제 새로운 꿈을 실현시키는 데에만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마을 어귀에 버려져 있던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이 썩어가던 낡은 한옥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페인트 칠을 하고 썩은 석가래를 갈고 마당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서툰 글씨체로 정성 가득 밥상이라는 이름의 간판을 내걸었지요. 그렇게 폐허 속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시골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제가 세운 작은 요리학교 정성 가득 밥상은 어느새 동네의 사랑방이자 멀리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지요. 낡은 한옥을 고쳐 만든 학교는 언제나 구수한 밥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이면 읍내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낮에는 요리사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터득한 손맛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함께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저녁을 지어 먹었지요. 그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쏟아졌던 세간의 요란한 관심도 이제는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졌고 저는 다시 평범한 시골의 밥 짓는 할머니로 돌아와 있었지요. 아들 현수는 여전히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그 사이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곤 했지요. 며느리의 소식은 2년이 다 되도록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아내를 찾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듯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아내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깊고 단단한 기다림을 저는 말없이 곁에서 응원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높고 햇살이 따사로웠지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마당에서 내년에 쓸 메주를 쓰기 위해 커다란 가마솥에 콩을 삶고 있었습니다. 한참 구수한 콩 익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의 낡은 쌀이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기억보다 훨씬 더 마르고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명품 옷 대신 낡고 해진 여행복 차림. 바로 제 며느리 최소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길 잃은 나그네처럼 텅 빈 눈으로 저를, 그리고 이 평화로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콩을 젓던 나무 주걱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지요. 저를 도와주던 학생들과 동네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예고 없는 방문객과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정지된 듯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는 제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속에는 지난 2년간의 회한과 고통,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저는 끓고 있던 가마솥에 불을 끄고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땅이 차다. 며느리는 제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오만하고 도도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고 긴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지친 딸의 모습이었지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성 가득 밥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용서를 구하지도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학교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그 아이에게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일 뿐이었지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 사이에 얼어붙었던 증오와 원망의 강이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주말을 맞아 현수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부뚜막 앞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녀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불을 지펴 지은 밥과 현수가 읍내에서 사온 막걸리, 그리고 제가 끓인 구수한 청국장. 그것만으로도 세상 가장 완벽한 밥상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던 며느리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뒤 전국 팔도를 떠돌며 이름 없는 시골의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도우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다고 해요. 그곳의 이름 없는 할머니 요리사들은 모두 저처럼 자신의 인생을 음식에 담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분들의 주름진 손과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맛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이 돌아와야 할 곳은 결국 이곳 정성 가득 밥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지요. 며느리의 고백을 듣고 있던 현수가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도 미안했다. 너를 그렇게 혼자 아프게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더 좋은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 될게.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밥상 위로 따뜻한 등잔불빛이 우리 세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며칠 뒤 며느리는 제게 생선 굽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부엌에 서서 생선에 칼집을 내는 법부터 소금을 뿌리는 법, 그리고 가장 맛있는 순간에 뒤집는 법까지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옆에서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다해 생선을 굽는 며느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학교의 어린 학생 하나가 다가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며느리는 잠시 저를 돌아보더니 이내 아이를 향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아닐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레시피는 대단한 재료나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기꺼이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길고 길었던 방황 끝에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레시피의 첫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